자, 지금은 기조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 그 EBS 지문에는 4문단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1문단은 어쨌든 기조력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조력에 대해서 이제 2, 3, 4문단에 다 언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기조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2문단에 있는 게 전부예요. 근데 지구과학 같은 과탐 과목을 배운 학생들은 상관이 없지만 또 배우지 않은 학생은 이 2문단만 보고는 기조력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조력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조력이 뭐냐면요.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의 차이를 가져오는 힘, 일으키는 힘, 밀물, 썰물이 생기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기조력은 이제 달의 인력과 원심력을 합친 값이에요. 그게 기조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살펴봐요. 자, 먼저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을 우리가 E라고 하고요. 달의 중심을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달의 인력이 있어요. 달이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인력이에요. 그래서 인력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달이 이제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인데 이 가까이 있는 면에서는 인력이 아주 크겠죠. 그래서 요거 인력을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인력은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여기는 가까우니까 인력이 크겠죠. 근데 여기는 달과 머니까 인력이 작을 거예요. 여기는 한 중간 정도 되겠네요. 인력이요. 인력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제는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원심력은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물체가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현상이죠. 어떤 관성. 이게 원심력이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현상이 원심력이거든요. 반대말이 구심력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이거 잠깐 지우고 다시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달이 이제 여기도 이제 원심력이 있어요. 근데 원심력은 지금 이렇게 돌 때 생기는데 원심력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도니까 반대 방향,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자, 원심력을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초록 색깔로 표시를 해 볼게요. 근데 원심력은요, 어느 부분에서나 다 같아요. 그죠? 당연하겠죠? 이렇게 원심력은 이 네 지점만 일단 해보면은 원심력은 다 같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이 원심력과 인력은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 이제 문제에서도 우리가 풀 건데 원심력은 인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심력과 인력을 표시를 해 보았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여기 인력과 이제 여기는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 보세요. 원심력과 인력이 차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심력과 인력의 차이가 있죠. 근데 아까 기조력이 뭐라 그랬어요? 달의 인력과 원심력을 합한 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아이고, 다시 이걸 지우고.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쳤어. 원심력과 인력 합치면 요만큼 상쇄된 부분이니까. 잠깐만요. 펜을 빨간색으로 한 요만큼 되겠죠. 상쇄해야 되겠죠. 이 두 개를 합한 값이니까 이 파란 값과 이 초록 값을 합치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합치면 얼마큼 될까요? 한 요만큼 되겠네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달이 이만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상쇄했죠. 요만큼 더한 값이잖아요.
요랑 요거 더한 값이 지금 빨간색 요거거든요. 빨간색 요거 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요렇게 지금 끌어당기고 있고, 여기서는 요만큼 더 크잖아요. 원심력이 지금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지구는 달의 질량이 81m이에요. 그죠? 질량이 81배잖아요. 뭐 우리 지문에는 뭐 약 80배라고 나와 있지만 얘가 m이면 얘는 81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덩치가 크니까 지구가 딸려가진 않겠죠. 지구 자체가 막 이 전체가 달로 딸려가진 않겠지만 이 해수면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어떻게 되냐면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해수면이 요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해수면이.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밀물과 썰물이 몇 번 생긴다. 2번 생기는 거죠. 여기 지점이랑 여기 지점 좌우로 요렇게 2번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제 밀물과 썰물이 2번씩 생기는 거예요. 해수면 변화가 2번씩 생기는 거예요. 2번씩.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책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공통 중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공통 중심이 뭐냐면요. 자, 여기서 잠깐 할게요. 지구와 달이 있죠. 그러면은 지구는 지금 81배 커요. 질량이 지금 81배란 말이에요. 얘는 m이고요. 그럼 둘이가 이렇게 시소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81배 무게가 많이 나가. 그 얘는 그냥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는 둘이 공통을 이렇게 딱 똑같이 일자로 맞추기 위해서는 무게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대 81인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1대 81.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모, 공통이 맞는 부분이 공통 중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책 우리 지문엔 G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이제 뭐 4,600km 떨어진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우리 책에는 뭐 4분의 3 지점이라고 나와요. 4분의 3 지점. 그 4분의 3 지점인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4분의 3 중심. 4분의 3 떨어진 부분. 이게 공통 중심이야. 그래서 이 공통 중심을 중심으로 달도 돌고 지구도 공통 중심으로 돌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G는 공통 중심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따가 지문을 풀 때 쉬워요. 그 다음에 이 기조력을요. 우리 지문에 또 이제 기조력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기조력은 이걸 F라고 할게요. 이제 지문에는요. 거리에 반비례해.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해. 그 다음에 질량에 비례해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구의 질량이 달보다 약 80배 질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달에 미치는 기조력은 80배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태양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태양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그죠? 질량이 거의 뭐 180배잖아요, 얘가. 그럼 당연히,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멀죠. 태양과 지구는요. 근데 거리의 세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질량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달의 기조력이 2배 더 강하다고요.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이 태양보다 2배 정도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문에는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은 미미하다. 왜냐하면 거리의 세제곱이니까. 거리가 워낙 머니까. 아무리 질량이 그 180배라고 해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 빨간 부분이 기조력이잖아요. 달의 인력과 원심력을 합한 이 빨간 부분이 지금 기조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조력 여기는 이렇게 또 달 쪽으로 하고 여기는 여기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기조력이 힘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도 나오는데 이 기조력은 이 지구는 지금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는데 이 기조력이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루의 길이가 이 자전하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자전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똑같잖아요. 원심력이나 인력이나 원심력이나 지금 다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냥 막 도는데 이쪽에서 기조력이 지금 이렇게 이만큼 생기니까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루의 길이가 아주 미세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전 속도를 늦추니까. 하루의 길이 미세하게 늘어나고 우리 지문에 보면은 뭐 4억 년 전에는 1년의 길이가 400일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365일이죠. 왜냐면 하루의 길이는 늘어나지만 그러니까 일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조력이 자전 속도를 조금씩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면은 이제 지문을 읽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4개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학자들은 달의 표면에 설치된 지진계를 통해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을 때 달의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 아까 물론 우리가 이제 비문학을 풀 때는 이 지문에 그냥 충실해서 보면 돼요.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지문만 가지고도 풀 수 있게 나오니까 이 지문들을 잘 살펴보서 하면 되는데 이미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 이유를 알겠죠?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을 때 달의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구가 달에 미치는 기조력이 몇 배 더 강하다 그랬어요? 80배 더 강하다 그랬죠? 지구가 달에 미치는 기조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을 때 거리가 가까울 때 이렇게 지진이 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지구에서 발사한 레이저 빔이 달 표면에 설치된 반사경에 반사되어 지구로 돌아오는 시간을 잰 결과 1년에 3cm씩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바닷속 산호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성장선을 분석한 결과 1년의 일수가 4억 년 전에는 약 400일이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왜냐하면은 이 기조력이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전 속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는 더 길어지고 1년의 일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몇 가지 사건들은 전혀 서로 다른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조석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1문단에서는 기조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중심 내용을 적는다면 기조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문단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하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래 모든 물질은 서로가 당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죠? 우리는 지구가 사과를 당겨서 사과가 떨어진 거야. 근데 서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서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에도 역시 서로를 끌어달리는 인력이 존재한다. 이 인력은 지구와 달의 공통 중심을 공존함으로써 생기는 원심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 아까 공통 중심 얘기했죠. 여기 4분의 3 가량 지구 중심에서 4분의 3 가량 떨어진 쪽이 그러니까 공통 중심을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고 이 공통 중심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시소 얘기했죠? 지금 딱 균형 이루는 부분이 여기에요. 공통 중심이에요. 그래서 공통 중심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구 반경의 4분의 3가량 달 쪽으로 간 점 G에 있으며 달과 지구는 이 공통 중심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도 자전도 하고 또 달 이렇게 여기 공통 중심도 돌고 달도 혼자도 돌고 자전도 하고 그 다음에 공통 중심도 공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지구 전체로서는 달의 인력과 원심력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달에 가장 가까운 지점과 가장 먼 지점과는 지구의 직경만큼 달까지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인력의 차이 생긴다. 이거 우리 아까 했죠. 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문제도 풀 거예요. 이 부분, 여기 달과 가까운 부분.
우리 이제 문제 풀 때는 A, B로 이제 나눠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인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다른 부분. 근데 여기 A, B 지점에서가 문제죠. A, B 지점에서는 뭐예요? 인력에 차이가 생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이거 아까 계속 했던 건데. 자, 원심력은 다 똑같아. 그죠? 원심력은 다 똑같은데 원심력과 인력의 방향 반대라고 했죠? 다 똑같은데 문제는 인력이 끄집어 당기는 힘이 달과 가까운 쪽은 인력이 크겠죠, 당연히.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달에서 먼 부분은 인력이 작겠죠. 여기는 똑같아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차이가 생기죠. 이 부분이 차이가 생겨요. 여기서는 이제 인력의 차이라고 지금 설명했어요. 인력은 이만큼 크고 원심력은 이만큼 작고, 여기는 원심력이 이만큼 크고 인력은 조그마해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합친 게 기조력이라고 했죠? 원심력과 인력을 합친 게 기조력이니까 기조력이 지금 여기 부분, 빨간 부분 요만큼 되고, 여기도 기조력이 요만큼, 상세한 만큼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겠죠. 이것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요.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즉 인력은 달에 면한 부분에서는 크고, 인력이 크고 여기 크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서 당연하죠. 머니까 인력이 그만큼 작아지겠죠. 인력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반면 지구는 지구 중심과 공통 중심 사이의 거리를 반경으로 공전하게 돼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점선이 지금 공전하는 거예요. 여기 공통 중심을 공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력의 크기와 방향은 지구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원심력은 다 똑같아요. 우리 아까 다 말했죠. 원심력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달에 면한 부분에서는 인력이 원심력보다 커서, 이 부분이에요. A 부분. 인력이 원심력보다 커서 달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 빨간색 기조력이 달 쪽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쪽 이 B 지점에서는 역으로, 거꾸로 이제 반대로 원심력이 인력보다 크죠. 지금 원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더 커. 원심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달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기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은 기조력이에요, 다. 다시 말해 지구는 양쪽에서 잡아당겨지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할 때마다 요렇게 해수면이 요렇게 올라오고 요렇게 요 부분에서만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조수간만을 일으키는,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며 이 힘을 기조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다 설명한 거니까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는 사람 선생님의 설명을 잘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이거든요. 3문단, 4문단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3문단은 이 지구와 달의 자전 속도를 늦추는 이제 기조력에 대해서 나와요. 돌아가는 자전거 체인에 살짝 브레이크를 걸면 회전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처럼 기조력은 자전하는 천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는 늦어지고 이로 인해 하루의 길이도 미세하지만 점점 늘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기조력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거든. 여기 부분 보세요. 그래서 자전 속도를 늦추고, 그러니까 하루의 길이도 미세하지만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조력이 지금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지금 기조력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지금 늦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루의 길이도 미세하지만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일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30일이 있어. 근데 원래 하루의 길이가 24시간이었어요. 그럼 30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루의 길이가 24시간이었어. 그래서 30개가 있었어. 근데 만약에 하루의 길이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6시간이야. 그 다음에 또 늘어났어. 27시간이야. 그럼 하루의 길이가 늘어나면은 이 일수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했다시피 4억 년 전에는 1년이 며칠이었대요? 1년이 400일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하루의 길이가 미세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재는 우리 365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루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1년의 일수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도 기조력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기조력은 지구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아까 지구가 달에 미치는 기조력은 80배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천체가 받는 기조력은 기조력을 일으키는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두 천체 사이의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구가 달에 미치는 기조력은 80배 정도 크다. 왜냐면 질량이 80배 크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했었죠.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두 천체 사이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써보면은 기조력 F는 거리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질량에 여기는 반비례하고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요 보세요. 80배 정도 더 크게 지구가 달에 기조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의 자전 속도는 훨씬 더 느려지겠죠. 지구보다 자전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달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달의 자전 속도는 지구보다 훨씬 느려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달의 자전 주기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와 같아지는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달이 스스로 도는 자전 주기와 뭐가 같아져요? 달이 지구를 주는 공전 주기와 같아져. 그래서 이거를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지금 달이 스스로 도는 속도, 지금 빨간색으로 할게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달이 이렇게 있죠. 근데 달이 스스로 도는 이 자전주기, 스스로 도는 자전주기와 뭐가 같아진대요? 지금 이렇게 얘 공통중심 G, 아까 생각나죠? 이 공통중심을 중심으로 지금 달 주위를 도는 이 공전주기도 있잖아요. 같아진대요. 달라지면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달라졌다면은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달의 여러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달이 스스로 도는 자전주기와 달이 지구 사이를 이렇게 도는 공전주기가 똑같아졌어요. 그걸 동주기 자전이라 그러거든요. 똑같은 주기의 자전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을 봤을 때 달의 한쪽 면만 계속 볼 수 있겠죠. 똑같은 이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 표면의 한쪽 면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다음 마지막 문단 볼게요. 마지막 문단은 이제 태양이에요. 태양은 우리 아까 했죠. 이 질량이 180배 크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기조력이 달이 미치는 기조력보다 작아요. 왜냐면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워낙 멀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이 워낙 멀기 때문에요. 그래서 태양 역시 여기 문단에 굳이 만약에 중심 내용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래서 지구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석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기조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태양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태양 역시 바다의 조석에 영향을 미치지만 달만큼 크지는 않다. 왜? 그 이유가 있어요. 태양이 지구를 끄는 인력은 달이 지구를 끄는 인력보다 180배나 크지만, 그죠? 질량이 지금 180배 더 크니까요. 근데 문제는 태양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워낙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석 효과는 달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뭐 2배 정도 크대요, 달이요. 태양은 지구에 미치는 조석 효과가 이렇게 작아진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문을 봤고요. 실제로 네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너무 쉬워서요. 일부러 뒤에 안 했어요. 답이 1번이에요. 그죠? 이거는 난이도 하의 문제였죠. 그냥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 거잖아요. 조선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기조력 때문에. 그죠? 우리 계속 했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검토하거나 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또 중요한 시험 같은 경우는 잘 살펴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막 선생님들이 너무 막 심혈을 기울인 문제는 1번에 잘 안 나요. 1번에 놓으면 이미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지문은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좀 심혈 기울인 문제는 1번 안 하죠. 근데 이제 1, 2, 3, 4, 5, 6 조금 고루 섞어야 할 때는 뭐 1번에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더 뭐 볼 것도 없어요. 자, 먼저 A, B 지점에서의 원심력은 모두 동일한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 우리 이거 원심력은요 다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죠? 이거 다 똑같아요. 이게 원심력이거든요. 원심력은 당연히 다 어느 지점에서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B 지점, 여기가 B 지점이죠. 원심력보다 인력이 크다. 원심력보다 인력이 크다. 자, 보세요. 여기 화살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답 다 줬어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인력이죠. 인력은 요만큼이고 원심력은 요만큼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조력은 어느 쪽으로 가야겠어요? 기조력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쪽으로. 기조력. 그러니까 이거 맞죠? 발 쪽으로 당연히 이 기조력이 이렇게 향하겠죠. 상쇄된 만큼. 그래서 맞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 지점에서는 원심력과 달로부터의 인력이 같은 방향을 정한다? 원심력과 인력이 같은 방향인가요? 아니죠. 반대 방향이죠. 이거 너무 쉽다. 그죠? 당연히. 여기 나왔잖아요. 원심력과 인력은 반대 방향이에요. 이건 아니죠. 같은 방향이죠. 아니라. 자, 그 다음에 A와 B 지점에서는 원심력과 인력의 합력에 의해 수면이 부풀어 오른다. 그죠? 이거 우리가 계속했죠. 수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쪽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쪽은 좌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그랬죠. 그게 기조력이잖아요. 이게 기조력.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건 맞죠. 그 다음에 A 지점은 B 지점보다 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달로부터 받는 인력의 크기가 B보다 작다. 그죠? 여기가 A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B 지점이고요. 당연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 인력은 요만큼인데 요만큼, 얘는 요만큼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의 크기는 B보다 작겠죠.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8번 마지막으로 갈게요. 기억 니은의 이유를 추리한 내용으로. 이건 아까 선생님이 7번, 8번은 일부러 다 했어요. 본문 설명하면서요.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달에 미치는 기조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달에 의해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또요. 이것도 다 선생님 설명했어요. 본문에서요. 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그래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게 된다가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망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밝힌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총 4개의 문단이 나와요. 그래서 망각이 일어나는 원인. 첫 번째는 흔적 세태설. 그러니까 설하니까 그냥 이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간섭 이론. 은 이제 망각이 있는 거죠. 정보를 잊는 것. 망각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 이론을 통해서. 네 가지 문단에서 네 가지 이론을 말해요. 그래서 1문단에는 먼저 흔적 세태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서도 이제 풀겠지만 이 전체 A가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선생님도 처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했더니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이제 간섭 이론인데요. 먼저 흔적 세태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기체가 경험한 내용을 보존하는 과정이 기억이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망각이라 한다. 망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관한 초기의 이론이 흔적 세태설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을 이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이제 또 문제도 살펴보겠지만 이건 기준으로 이 이론을 뭐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서 기억이란 경험의 결과가 기억 흔적으로 남은 것이며 망각이란 기억의 흔적이 쇠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학습했던 내용을 계속 사용하면 흔적이 유지되어 쇠퇴하지 않으나
반복, 암송하지 않으면 기억 흔적이 쇠퇴하여 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그래서 우리 흔적 쇠퇴설이 뭐야? 그러면 경험의 결과가 기억 흔적으로 남은 것이야. 그리고 망각은 기억 흔적이 쇠퇴하는 현상이야. 여기서 이제 망각을 방지하는 법도 나와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반복하고 암송을 하면 흔적이 계속 남잖아요. 쇠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망각이 일어나지 않겠다. 망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도 여기서 이제 1문단에서 나오죠. 4문단에서도 이제 망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인지 보세요. 흔적 쇠퇴설은 파지가 이것도 정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야, 기억. 여기서 이제 기억이랑 파지를 다른 용어로 쓰니까 정보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파지 기간 중에, 왜냐하면은 지금 선생님이랑 요거 하는 이론이, 이 지문 자체가 이게 심리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요 내용을 뭐 간섭, 뭐 이 선생님은 순행 간섭이라고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다 외국 이론이어가지고 뭐 역행 간섭으로 외웠어요. 선생님은 배웠어요. 이게 지금 다 심리학인데, 그래서 선생님 또 교육학, 심리학 시간에, 교육심리 시간에 요걸 다 배워서 시험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외국인이 주장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번역이에요. 파지도 다 이거 우리가 번역해서 그냥 파지라고 하는 거예요. 파지 자체는 한자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 이거 외국 이론을 다 갖다가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사문단에서도 고집응고설이라 그래요. 고집하면은 사람이 고집을 부리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론에다가 고집응고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이에요. 굉장히 어색하죠. 번역한 투가 더 어색하고. 어쨌든 계속 갈게요. 흔적 쇠퇴설은 그죠? 흔적이 쇠퇴해서 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흔적이 없어져서. 흔적을 없애려면 반복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파지 기간 중에 피험자가 행하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망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흔적 쇠퇴설은 그냥 이 흔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이 피험자가 그동안에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 배워서 옛날 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고, 얘가 하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망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간과했다는 거예요. 이 흔적 쇠퇴설이요. 그래서 한계예요. 그리고 얘가 또 한계가 있어요. 그 뒤에서 선생님이랑 살펴볼 건데 그건 이제 또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거 흔적 쇠퇴설의 한계를 한 번 더 또 하면서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간섭 이론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간섭 이론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 간섭 이론은 흔적 쇠퇴설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간섭 이론에서는 망각이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라, 이건 따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잖아요. 따라 앞에 일과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따라라고 하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내용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간섭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즉 아무런 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학습한 내용은 망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래서 간섭에는 새로 학습한 내용이 이전에 경험한 내용의 회상을 간섭하는 역행 억제와 그 반대로 이전의 경험이 나중의 경험 내용의 회상을 간섭하는 순행 억제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피험자가 행하는 활동의 종류에 따라 망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간섭 이론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요. 여기서 이제 종류가 이제 역행 억제를 알아놔야겠고요. 순행 억제도 알아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정보가 있어요. 구정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신정보라고 할게요. 그럼 보세요. 구정보, 예전에 알던 정보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새로 배운 정보 때문에 옛날에 했던 정보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옛날 배운 정보 때문에 새로운 정보, 새롭게 배운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요걸 바로 순행 억제라 그래요. 이걸 순행 억제. 자, 그다음 반대로 이 새로 배운 정보 때문에 옛날 정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면 요거는 바로 이게 역행 억제예요. 거꾸로 가잖아요. 방향이. 그래서 이게 역행 억제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요거 외울 때 선생님 이거 아예 그냥 이게 서술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걸 이제 기억하세요. 이 방향을 좀 기억해 주세요. 순행 억제와 역행 억제의 방향. 순행은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그 다음 역행은 반대로 거꾸로 여기 가는 거잖아요. 역행 억제의 방향을 조금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 요거를 할 때는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보세요. 뭐뭐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걸 보면 돼요. 뭐뭐 때문에 뭐뭐뭐를 생각하기 힘들다. 생각하기 힘들다. 그럼 보세요. 자, 선생님 순행 억제의 예를 들어볼게요. 순행 억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기서 있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순행 억제는 이 구정보, 과거에 배운 것 때문에 이 신정보를 생각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순행 억제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순행 억제의 예예요. 이거는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전화번호, 과거에 있었던 전화번호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전화번호 예를 들어 뭐 134였다. 과거의 전화번호였어. 근데 새 전화번호는 234야. 새로운 학습한 내용, 새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내가 알았던 정보 때문에 새 정보를 생각하기 힘들다. 그럼 이건 순행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 정보, 234라는 새 정보 때문에 과거 정보가 뭐였는지는 생각하기 가물가물하다. 그럼 이거는 역행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입해 보면 돼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요, 요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행 억제와 순행 억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구분하는 문제만 없으면 우리가 이거 굳이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구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선생님이 설명을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문제만 풀 거니까요. 여기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기 뭐를 생각하기 힘든지, 대상 뭐를 생각하기 힘든지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행 억제와 순행 억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섭 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간섭 이론은요? 내가 뭐 이전에 경험한 거 아니면 이후에 경험한 것 때문에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간섭받기 때문에 망각이 일어나요. 망각은 지금 잊어버리는 걸 망각이라 그러잖아요. 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정보나 신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새로 학습한 내용이 신정보고요. 여기다 혹시 써줘야 되겠다. 만약에 새로 학습한 내용은 이게 신정보. 그 다음에 이전에 학습한 내용, 이게 구정보죠.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구정보. 이 구정보의 내용의 회상을 지금 간섭하죠. 이게 새 정보, 신정보가 구정보를 간섭하니까 이건 역행 억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전의 경험, 이거 과거의 경험이 나중의 경험인가 신정보자 나중 신정보를 방해하면 이건 순행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문단은 흔적 쇠퇴설에 대한 언급, 2문단은 간섭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문단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동기적 망각이 나와요. 이제 앞에서는 뭐 흔적이 쇠퇴해서 반복 연습에 의해서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흔적이 쇠퇴해서 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간섭. 무슨 간섭이 있었어요? 역행 억제, 순행 억제. 그 다음 여기서는 동기적 요인이에요. 동기적 망각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것은 내가 망각하고 싶어. 정서적 요인에 의해서 망각하고 싶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 기억을 억압해요. 그래서 망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산문단이고요. 그래서 동기적 망각.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고집 응고설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요거 좀 어색하잖아요. 고집이 사람은 고집인데. 그래서 요거 빼고 그냥 응고설이라고도 해요. 이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내가 일정 시간이 경과가 돼야지만 화학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파지가 일어난다. 기억이 고정되고 응고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집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고정 응고설이라고 하면 조금 괜찮을 텐데 이 고집은 우린 주로 사람한테 쓰잖아요. 차라리 그럼 고정을 썼으면 좀 됐을 텐데 이거 좀 어색한 용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정보를 그냥 잘 읽으면 돼요. 사실 이런 배경 지식도 필요 없어요. 요걸 이제 충실하게 읽어내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문단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망각은 정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서적 요인에 의한 망각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이론가들은 우리가 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가 수시로 망각된다고 믿는데 이를 동기적 망각이라고 한다. 여기 핵심어가 나왔네요. 여기서 산문단에서 말하려는 거는 동기적 망각이에요. 자, 그래서 동기화와 망각의 관련성은 정신분석가들에 의해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뭐 꿈분석, 무의식 분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비정상적인 또는 신경증적 행동을 형성하는 데 한몫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상적으로 잘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그죠? 정상적으로 그냥 잘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망각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잘 살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망각하고 싶은 고통스러웠던 사건들을 계속 기억해내기 때문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죠? 뭐 교통사고였던 후유증이 계속 떠올려봐요. 계속 그냥 기억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문제,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해서 망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나 경험들을 무의식 속으로 억압함으로써 망각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정서적 요인이 따른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동기적 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은요. 우리 아까 핵심어부터 먼저 빨간색으로 밑줄 쳐볼까요? 그거는 바로 여기 있죠. 고집 응고설.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기억과 망각의 과정을 파지 기간 중에 휴식과 활동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어 왔는데 이 중에 하나가 기억에 대한 이론으로서 고집 응고설이다. 그래서 허브라는 사람, 다 외국 이론이에요. 외국 이론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허브에 따르면 특정한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억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뒤은 일정량의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럼 또 이제 내용이 나오겠네요. 학습에 의한 이런 신경활동은 외적인 자극이 끝난 후에도 기억이 응고되는 화학적 상태가 만들어지기 위해 충분한 양의 이 정기적 반향 이런 일 반복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야 기억이 고정되거나 응고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요.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이게 내가 어떤 일정량의 시간적 경과가 필요해. 시간적 경과가 있어야 기억이 응고되는 화학적 상태가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이 고정되거나 응고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요거는 고집 응고설은요. 실제로 어떤 되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요. 이게 되뇌가 손상된 사람을 이제 연구해 봤더니 이 직전 기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직전의 기억이 없어졌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대뇌 손상된 사람의 뇌를 봤더니 이 바로 직전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기억 상실에 걸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내가 뭐를
이게 뭘 학습한 다음에는 내가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신정보, 새로운 내용을 배운 다음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게 화학적 상태로 응고되어서 이 구정보로 넘어가는데 그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직전에 있는 기억이 다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고집 응고서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예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뒤에 또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 전망은 아니죠. 그 다음에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관점. 그죠? 4가지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맞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 근데 방법이 있긴 있어요. 1문단에서는 뭐 아까 반복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적 경과가 경과한 후에 3문단. 1문단과 4문단에는 방법은 있어요. 망각을 방지하는 방법은 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법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망각이 일어나는 원인, 이유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더 적절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긴 있어요. 1문단, 4문단에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망각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 아니죠. 뭐 절충적인 거는 한 건 있어요. 기억 세태설을, 흔적 세태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간섭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근데 요거는 상반된 관점을 대비한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뭐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에빙하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자, 에빙하우스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밑줄을 쳐볼게요. 그래서 10분 뒤에 한 번 암기한 것은 10분 뒤부터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해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의 곡선이라 그러는데 원래 곡선으로 나오는데 곡선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연구했더니 1시간 뒤에 56%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뒤에는 67%를 망각해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이 많이 인용해가지고 복습을 빨리 해야 돼 해가지고 하잖아요. 니네 1시간 뒤에는 내가 반을 다 까먹는 거예요. 하루 뒤에는 67% 까먹고요. 그래서 핵심은 복습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복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인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A의 관점에서. 이 A가 뭐예요? 흔적 세태설이잖아요. 흔적 세태설의 관점에서 이게 A 전체예요. 이거 1문단 전체예요. 흔적 세태설의 관점에서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적 세태설의 관점에서 요거를 설명해야 돼요. 알았죠? 그게 핵심이에요.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습했던 내용을 계속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흔적 세태설에서는요. 망각이 일어나는 이유가 학습했던 내용을 계속 사용하지 않아서 흔적이 쇠퇴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반복하여 익히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억 흔적이 쇠퇴되는 정도가 약해지게 된다. 그죠? 여기서도 이제 복습이 핵심이잖아요. 공부를 한 것을 다시 익히면 하루 동안 지속됐고 하루 뒤에 그 내용을 다시 공부하면 일주일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켰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익히는 획수가 증가할수록 쇠퇴되는 정도가 약해지게 되겠죠. 이것도 흔적 쇠퇴설의 관점이죠. 그 다음에 암기한 내용 중 하루 뒤에 망각하게 되는 67%는 기억의 흔적이 쇠퇴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것도 맞죠. 흔적 쇠퇴설의 관점에서 맞는 말이죠. 한 번 공부한 것을 10분 뒤에 다시 익히는 것은 기억의 흔적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아까 기억의 흔적을 유지하려면 반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본문에서도요. 그 다음 5번은요. 한 번 기억한 내용이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일정량의 시간이 경과한 후 그건 뭐였어요? 일정량의 시간이 경과해야 돼. 그래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화학적 상태가 돼서 기억이 응고된다, 고정된다 했잖아요. 이건 5번은 뭐예요? 5번은 고집 응고설이죠. 그러니까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론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여기서는요. 아까 역행 억제, 순행 억제 예를 했죠. 이제 잠깐만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이 구정보
과거에 알았던 정보가 신정보, 새로운 정보를 떠올리는 걸 방해해. 그럼 이거는 순행 억제고요. 그다음 반대로 내가 새로 배운 거, 신정보가 구정보, 예전에 배운 걸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 방해해. 그럼 이거를 역행 억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그래서 뭐뭐 때문에 뭐뭐를 떠올리기 힘들다, 생각하기 힘들다. 그럼 요거다 이제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 만약에 순서대로 보세요. 구정보 때문에 신정보를 생각하기 힘들다, 떠올리기가 힘들어. 그럼 이건 순행 억제고요. 신정보 때문에 구정보를 생각하기 힘들다. 그럼 이거는 역행 억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 표를 기억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가서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때 과거의 정보를 생각하기 힘들다. 과거의 정보를 생각하기 힘들죠. 요거요. 과거의 정보를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새 정보 때문에 과거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운 거니까 새 정보 때문에 과거 정보를 생각하기 힘들다니까 역행 억제가 되겠죠. 이거 맞네요. 그럼 요거 보세요. A라는 곳에 살다가 B라는 곳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제 뒤에서부터가 핵심이에요. B의 주소를 생각나려 하면 A의 주소가 생각난다. 그럼 보세요. B의 주소는 신정보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신정보예요. 새로운 정보예요. 새로 배운 정보가 신정보인데, 자 보세요. B의 주소, 이게 B가 지금 새로 한 거잖아요. 이게 신정보.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 A의 주소는 뭐예요? 구정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지금 떠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뭐를 생각하기 힘들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뭐를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뭐가 생각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B의 주소, 신정보를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정보 때문에 신정보를 생각하기 힘들다니까 이거는 순행 억제예요. B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왜? 과거 정보가 날 방해하는 거야. 이거 순행 억제예요. 그 다음에 도박꾼들은 돈을 잃었을 때는 잊어버리고 땄을 때만 기억하여 그동안 상당한 재미를 보았다는 과장된 인상을 형성한다. 이거는 정서적 요인에 의한 동기적 망각이라고 하죠. 세 번째 문단에서 했죠. 그 다음 어떤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장기 기계로 굳어지기 전에 대뇌가 손상을 받으면 손상을 받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망각하게 된다.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 고지문고서를 뒷받침하는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대뇌가 손상이 되죠. 어떤 사고로, 급작스러운 사고, 교통사고로 대뇌가 손상이 되면은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을 망각해요. 왜냐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이게 딱 기억으로 파지가 되면서 화학적 상태가 되는데 그 일정한 시간이 지금 지나지 않은 채 대뇌가 손상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4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수면기간과 각성기간의 망각률을 비교한 결과 기억 내용을 회상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각성기간의 망각률이 수면기간의 망각률보다 현재 높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 좀 지문해 주지. 이거를 또 여기다 해가지고요. 자, 어제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이거 아주 쉬워요. 쉬운 거예요. 자, 각성기간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각성은 깨어있는 시간이고 수면은 이제 자는 시간이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아 살펴보세요. 만약에 이게 흔적 세태설의 입장에서는요. 흔적 세태설에서는 깨어있는 시간에 반복하겠죠. 흔적을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각성기간에 뭐가 높아야 돼요? 각성기간에는 망각률이 낮아야 돼요. 그죠? 망각률이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 반복을 할 수 있겠죠. 반복을 해야 이 흔적이 쇠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흔적 쇠퇴설의 입장에 의하면은 각성기간에는 망각률이 낮아져야 돼요. 망각률을 잊어버리는 비율이란 말이야. 잊어버리는 비율이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각성기간에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정보를 반복하니까 흔적의 쇠퇴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한계예요. 흔적 쇠퇴설의 한계예요. 근데 아니더라. 망각률이 높아요. 각성기간에 망각률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각성기간에 망각률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았어요.
실험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흔적 세태설의 한계예요. 이거 흔적 세태설을 보충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흔적 세태설이 옳지 않아 라는 반박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막 자라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수면 기간이 이 망각률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망각률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5번이에요. 이건 흔적세태설의 한계예요. 반박하는 근거예요. 흔적세태설을 반박하는 근거예요. 그 다음 4번은요. 너무 쉬우니까 안 할게요. 이건 4번이죠. 그죠? 아까 우리 했어요. 이건 앞에 따르다는 기준이고 뒤에 따르다는 더불어 일어나는 거. 시간에 따라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더불어 일어나는 거라 답이 4번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여기 지문은 어차피 쉬우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문단과 2문단 같은 경우 1문단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용보험 중 이제 실업급여 제도가 나와요. 이 글 전체가 실업급여와 실업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즉 하면 얘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이 말이에요. 실업급여가 뭐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경우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아요. 근데 뭐 6개월 이상 일한 경우 그런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내가 이제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잃은 경우는 실업급여가 나와요. 뭐 기존에 받았던 월급의 몇 퍼센트 뭐 저는 확실히 선생님이 이거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50% 넘게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받았던 월급에서요. 실업급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업급여를 주는데 이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률을 실업률이 뭐예요?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오히려 실업자를 상승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의 부정적 측면을 제기한 게 1문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에서는요. 실업급여가 이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정 수준 이제 의중 임금이 나와요. 그래서 의중 임금이 뭐냐면요. 일정 수준의 의중 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이상의 임금을 제시하는 일자리만 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최소한 내 의중 임금이 뭐 예를 들어서 내 의중 임금은 최소한 나는 뭐 월 30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럼 그 이상의 임금을 제시하는 일자리만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의중 임금이 높아. 그럴수록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그만한 페이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중 임금이 실업자의 임금 의중은 실업자의 실업 상태의 비율을 줄이거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요인에 의해 상승한다. 이 의중 임금은 개인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의중 임금이 높을수록 쉽게 취업할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의중 임금을 높이는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업자의 실업 상태의 비율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남자예요. 근데 아내가 돈을 벌어와요. 그러면은 내 실업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이 어떤 아내가 지금 벌어오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실업 상태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 뭐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어. 그럼 실업 상태의 비율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의중 임금은 높아지게 되겠죠. 난 그래도 최소한 300만 원 주는데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뭐 500만 원 주는데 갈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의중 임금을 높이는 원인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요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박사 학위를 땄어요. 그럼 나는 최소한 월급 500만 원 주는데 갈 거야. 그럼 이것도 실업자의 의중 임금을 높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업급여가 뭐가 문제냐. 여기서 이 문단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업률을 높여. 그 이유는 이 실업급여를 주면서 의중 임금을 증가시켜. 그래서 얘네들이 일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야. 근데 이 문단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3, 4, 5문단에서는 이 내용을 반박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실업률을 상승시키지 않아 라고 반박하는 게 3, 4, 5문단이에요. 그럼 3, 4, 5문단 바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3, 4, 5문단에서는요. 이 3문단 같은 경우는 이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절반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실업률 증가시키지 않아 라는 반박이에요. 이게 지금 반박 1, 2, 3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현재는 6개월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서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실업자들 가운데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급여 지급도 제한이 돼 있어요. 막 마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몇 개월 지나면은 또 안 줘요. 그러니까 의중임금이 초기에는 줄 때는 더 상승할 수 있어도 시간이 경과되면 내가 이제 실업급여 못 받아요. 직업을 어디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중임금이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3문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문단은요. 이 실업급여가 일자리 탐색하는 강도를 높여서 안정된 직장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주잖아요. 그럼 내가 알바할 시간에 실업급여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내가 시간이 생기죠. 돈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동안 내가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게 되겠죠. 탐색하는 그 강도가 높아지겠죠. 즉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돈도 많으면 이게 일자리를 구할 수 좋은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많아져.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돼. 실업급여가 긍정적 효과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총보상의 개념이에요. 요거 조금 주의해야 돼요. 총보상. 이 사람이 이제 총보상의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총보상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실업급여가 총보상보다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업급여가. 이 총보상이 뭐냐면요. 여기 뒤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업 시에 받는 보상에는 좁은 의미의 임금, 그죠? 월마다 월급으로 받는 임금 외에 수많은 급여가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복지 포인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도 있어요. 그래서 뭐 S, A, B에 따라서 성과급도 주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소위 떡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뭐 본봉에 60%가 또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가급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 총보상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총보상의 개념에서 본다면 실업급여가 주어져도 실업은 매력적이지 않죠. 비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게 반박 1, 2, 3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도 아주 쉬우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전개 방식은요. 1번이죠. 그죠? 비판적 견해 1, 2문단에서는 비판적 견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있어요. 3, 4, 5문단에서요. 그 다음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우리는 이거 의중임금을 높이는 이유가 2, 3, 4, 5번은 맞는데 1번은 아니죠. 지금 쌍둥이를 추천했다. 그럼 더 지금 의중임금이 낮아지겠죠. 지금 빨리 나가서 지금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 글과 보기를 읽고 반응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되게 좋은 내용이 나오죠. 뭐 실업률, 수혜율이 뭐냐면 수혜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실업급여 수혜율은 31.7%라. 그러니까 실업급여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31.7%니까 3명 중 1명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해서 되게 좋은 내용. 재취업률도 막 증가하고 있고. 근데 답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직급여 일액. 구직급여 일액이 뭐냐면 실업자한테 하루에 주는 일당이 이거 3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다. 근데 지금 이제 보기에서는 이게 맞는데 위글 지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뭐 구직급여 이거를 뭐 4만원보다 낮았다 이런 내용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여기 3번을 제대로 고치려면은 뭐 그죠, 뭐 실업급여로 인해 일자리 탐색이 강화됐다. 지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보기만 해당되고 이거 안 되겠죠. 요거는요.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중 문맥에 맞게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1번이에요. 이건 어휘적 맥락 파악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죠. 1번인데요. 이거 그냥 지탱시키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